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치훈입니다. 오늘 부천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2020년 시민건강만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미크론 변이와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롱코비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심혈관 질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최신 지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인지하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한 집 걸러 한 집에 걸쳐서 환자가 한 명씩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에 걸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많이 하고 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급격히 확진을 받고 있고 누적된 확진자만 해도 벌써 상당한 숫자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올라가면서 사망자 수도 올라오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인구당 확진자 또 인구당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PCR 검사에만 의존하던 진단검사법을 변경하여서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확진을 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거하고 거의 기회를 같이 해서 검사를 한 환자들 중 실제 양성 판정을 받는 환자들의 비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3월 중순 현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경우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지고 있어서 검사를 의심이 될 때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실제 코로나 환자에 속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코로나 유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기존의 PCR 검사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증상 잠복기에서 환자들을 찾아내는 효능은 PCR 검사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때문에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기에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기존의 PCR 검사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국내 연구자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접종까지 예방했을 때 치명률이라고 하죠. 환자가 실제 중증으로 진행하고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독감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해마다 0.1%는 된다고 늘 추산하는데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3차 접종까지 받으신 환자에 한하여 그 정도의 상당한 치명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얘기이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불안전하게 받았던 분들이라면 오미크론 변이가 단순 독감에 해당할 정도로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확산이 엄청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중한 환자들도 따라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환자 수의 피크가 조만간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병을 이겨내셔야 되는 환자의 숫자는 향후에도 1, 2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재택격리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재택격리를 해보셨거나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7일차부터는 격리를 해제할 수 있고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거나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상 증상이 분명히 호전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격리를 안전하게 해제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장에 복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에 대해서도 여러 규제 장치가 있었지만 워낙 많은 환자들이 확진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생각보다는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인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격리 지침을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감염 확산이 더 빠르게 되고 잠복기도 짧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잠복기도 짧으면서 확산이 잘 된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염 시작 시점부터 최대 전파력을 갖는 시점까지 세대기라는 기간의 용어가 있는데요. 보통 오미크론 변이가 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델타 변이 또는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 유행할 때 그 바이러스는 보통 4, 5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짧으면 이틀, 길면 4일 이내에는 대부분 최대 전파력을 갖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닐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듯이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현상에 맞부닥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 감염 증상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목 통증을 조금 더 자주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흡 곤란이 심하다거나 냄새를 잘 맡기 어렵거나 입맛을 잃거나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델타 바이러스까지 좀 더 많았다면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목 통증이 조금 더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열이나 근육통을 얘기하신 분도 여전하고 두통이나 심한 전신 무력감 그리고 잦은 기침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보통 흔히 얘기하는 독감에 해당하는 증상 중에 인후통을 조금 더 메인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 변이는 반감기 세대기가 굉장히 짧고 금방 전파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에 해당하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또 어떤 환자는 입원해서 산소 치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중증의 경과를 밟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환자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어떤 상태에서 얼마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나 양상, 강도, 그리고 증상의 지속 시간은 환자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같이 위중증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따라서 덩달아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지만 위중증의 환자는 무증상 경증 환자와 다르게 면역 반응의 정도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바이러스 전체 양도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넘어가는 분보다는 바이러스 양 자체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상 지속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회복하는 것과 다르게 결국 입원까지 필요한 정도로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복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염 전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에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감염 전파 가능 기간이 이어집니다. 오미크론 변이에서 현재까지는 일주일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보통은 이 정도까지 일주일까지는 감염 전파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여러 연구 데이터에서 여러 데이터를 봐도 감염 전파 가능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마다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지나가는 코스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 전파 기간은 실제 환자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약 하루 정도 증상을 앓고 지나가는 기간 그리고 감염 전파 가능 기간이 좀 짧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략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고 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에 잘 복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입원까지 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에서 잘 회복하게 되는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지나가게 되지만 어떤 분들은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오래 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후유증을
영미권에서는 롱 코비드라는 용어로 단순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의학 용어가 아직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는 것을 연구자들은 조금 더 선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장기 후유증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증상이 인후통을 비롯한 상기도 감염증에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는 반면에 코로나 감염의 장기 후유증은 꼭 호흡기에만 국한된 증상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피곤함이나 피로, 그리고 무력감,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나 단기 기억력 저하, 특히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현상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기침, 또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 또는 복부 통증, 박동의 이상이나 몸통 또는 팔다리의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몸이 여기저기 저리다 또는 설사가 난다, 이유 없이 불면증이 생겼다, 또 미열이 지속된다, 또 현기증이 있다거나 피부의 탈모나 후각 변화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주기 변동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그렇게 간과하기에는 좀 오래 끄는 증상들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 감염의 장기 후유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경험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인류가 처음 경험한 감염증이고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바가 없다 보니 다양한 환자들이 다양한 증상을 얘기하면서 그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와 별개로 아직 의료 사회 안에서는 코로나 감염의 장기 후유증을 경험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중환자실 치료를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받게 되는 분들은 퇴원 후에도 쇠약증, 사고력이나 판단력의 문제,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도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은 집중치료 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쉽게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반에 경험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의 장기 후유증도 이 집중치료 후 증후군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어서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장기 후유증을 경험하시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아의 사례가 이미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입술에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혀가 빨갛게 바뀐다거나 피부 이상한 발진이 나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등등의 모습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고 여러 검사 끝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진단명의 병 이름을 듣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단지 피부나 입술 주변 또는 혀에만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나 폐, 콩팥, 피부, 소화기관, 뇌 등의 신체 여러 장기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 후유증에 의한 영향을 줄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감염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이나 심지어 증상이 없이 코로나 감염증을 잘 넘어갔던 분들 중에서도 3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나 인구 구성 등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나라의 사례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헌마다 장기 후유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는가를 제대로 통일해서 얘기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많게는 30% 가까운 환자들이 첫 감염 후에 특히 무증상으로 지나가더라도 다양한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장기 후유증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주 중증의 환자들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고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고생하시는 게 좀 더 적게 넘어간 분들도 코로나 감염 장기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는데 돌파 감염으로 인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증상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이후에 장기 후유증은 거의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여서 백신 접종을 모두 다 완료하였다고 코로나 장기 후유증의 염려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비만 또는 당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 후유증을 좀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약 25%가량 높은 확률로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하기에 특히 비만과 당뇨의 기저병력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라도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 후유증 여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코로나에 감염되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감소하고 기도의 저항이 증가한다거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수축력이 감소하고 심장 근육에 손상이 있거나 심장 기능에 저하될 때 상승하는 피검사 소견의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혈전 생성 경향이 증가하고 다리나 골반의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콩팥 기능이 감염 전보다 상당폭 떨어진 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자택 격리를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감염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을 재평가해 볼 것을 권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의 집중력 저하나 컨디션 저하 또는 삶의 활력이 떨어졌다, 다소 표현하기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증상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브레인 포그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상당한 기간까지도 이전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몸이 멍하다거나 집중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후유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코로나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개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만 이런 정신심리적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피로나 무력감, 운동능력 저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증상들이 대부분 다 대표적인 장기 후유증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관련된 진료과를 찾으셔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후유증을 왜 어떤 환자가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조각이 감염이 된 이후에도 수개월 이상 우리 몸 안에 위치하면서 여러 조직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에 의한 운동능력 저하나 활동 또는 운동 시의 숨참 또 비정상적인 맥박수 변화 같이 다양한 심혈관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설 수준의 연구들이고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구가 보고된 건 없지만 생각보다 바이러스 영향이 굉장히 길게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후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어떤 약을 쓰든 또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장기 후유증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마스크를 여전히 잘 쓰고 소독을 철저히 한 다음에 손 씻기를 생활하는 등의 기초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기 후유증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진료과 하나의 평가로만 환자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감염 후 문제없이 회복하신 경우라면 회복 후에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 달 또는 석 달 이후까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새로운 증상을 겪으시게 된다면 코로나 장기 후유증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여러 과의 협진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운동이나 활동 시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 부족이라거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 이후에 컨디션 저하로부터 쉽게 회복을 못하고 그냥 오래 끄는 거다라고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대부분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정도의 보통의 원칙적인 안내만 해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자율신경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몸을 쓰거나 움직일 때 심박수가 운동이나 활동 정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나 땀 배출, 체온 상승과 같은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운동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훨씬 더 심한 피로감을 경험하시게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 맞춘 재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하실 때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신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경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여러 표현을 들면서 외래 진료에 오시는 다양한 흉통 환자들 중에 실제 심장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분들은 많이 쳐줘야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심장과는 관련 없는 증상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날카롭다거나 꾹꾹 쑤신다거나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유발된다거나 오른쪽에만 국한되어 있다거나 흉통이 옮겨 다닌다거나 하는 다소 애매모호하면서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는 심장 질환에 의한 흉통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흉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코로나 감염을 앓고 난 후에 흉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게 심장 문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혼자 증상을 가지고 미리 속단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이 생기면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관리 질환이 잘 안 되고 또는 신부전 같이 워낙에 있었던 문제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아주 한 단계 더 기능이 떨어지거나 영구적으로 기능이 악화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기존에 있는 문제가 악화되는 문제로 인하여 환자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격리가 끝난 이후에라도 환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 있었던 병원에 조기에 내원하여서 환자 상태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일찍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다양한 심혈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바이러스가 심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기도 하고 여러 호르몬 관련된 곳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후에 심장 기능의 저하를 촉진하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근세포들 사이의 결합이 흐트러지게 되기도 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여러저러 부정맥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중증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이 심장 기능에 단기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약물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장기적인 후유증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심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몇 가지 심장 보는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고 무증상 또는 경증의 코로나 감염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심혈관계 문제에서 나중에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하실 필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라면 감염 확인 후 재택격리 또는 입원하시게 되더라도 의료진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에는 기존에 드시던 약들은 그대로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갑작스럽게 드시던 약을 중단하는 경우나
이로 인해서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약화되거나 혈전증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 중증 코로나 감염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 필요할 때 지금 드시고 있는 기존의 다른 약제들과 팍스로비드가 서로 병용 금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하여서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퇴원을 하거나 격리 해제가 된다면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기존에 드셨던 문제 또는 약물이 조정이 필요한지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하는 증상이 새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존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일을 앞당겨서 필요한 진료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자신의 문제가 신부전에 해당한다고 듣고 관련된 약을 드시고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에 뒤늦게 신부전 증상이 나중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조기 내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서 다 회복된 후에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담당 의사와 함께 기존의 투약사항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 후유증도 줄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듯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열심히 병행하면서 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백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도 외래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맞지 못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라도 백신은 여전히 유용한 보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까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미접종자 환자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었는데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워낙 많은 수의 환자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역량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다른 환자가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워낙에 예정하였던 수술이나 입원이 지연되어서 또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으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양한 장기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도 연구 중인데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의 변이가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감염이 되더라도 잘 관찰하고 자기 증상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이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새롭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드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관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악화되어서 그로 인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키시고, 혹시 코로나 감염 이후에 새롭게 악화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